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극적인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일본 도쿄 스카이트리 634m 높이의 그 거대한 타워 안에서 매일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한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박민수 72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활기찬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42년 전 일본 땅을 밟았던 29세의 박민수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반전의 연속이었거든요. 가난한 집 아들에서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문화교류 대사까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까지.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1982년 3월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박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9세라는 나이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민수가 자란 서울 변두리 봉천동의 반지하 단칸방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 박술래 씨는 밤낮으로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죠. 민수야, 이 빨래만 닿으면 라면 끓여줄게. 새벽 2시까지 빨래방에서 일하고 돌아오신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보면서 박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박민수가 10살 때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와 단둘이 힘겨운 나날을 버텨왔었거든요. 민수야, 너만큼은 이런 삶 살면 안 된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박민수의 뺨을 어루만질 때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다짐을 느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박민수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추운 겨울 새벽 4시 얼어붙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100여 가구의 신문을 배달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동대문 시장으로 달려가서 짐을 나르는 일을 했어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시장 곳곳을 다니는 일은 어린 민수에게 힘들었지만 하루 2,000원의 품삯은 소중한 생활비였습니다. 민수야, 고생이 많구나. 시장 아주머니들이 박민수를 안쓰러워할 때마다 그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튼튼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새 옷도 입는데 자신은 늘 낡은 옷에 일만 하고 있다는 게 서러웠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박민수는 운명을 바꿔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네 봉제 공장 사장인 김철호 씨였어요. 이 녀석,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네. 김 사장은 박민수가 재봉틀을 다루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기계였는데도 금세 익숙하게 다뤘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우리 공장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김 사장의 제안으로 박민수는 방과 후와 주말에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잡일부터 시작했지만 뛰어난 손재주와 빠른 학습 능력으로 금세 인정받았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타고났어. 베테랑 아줌마들보다 더 정교해. 공장의 기술자들도 박민수를 칭찬했어요. 고등학교는 야간학교를 다녔습니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교실에서 졸음과 싸워가며 공부했죠.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거든요. 공장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똑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마다 박민수는 언젠가 자신만의 옷을 디자인하는 날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 일본에서 온 패션 잡지가 있었어요.
김 사장이 참고용으로 가져온 것이었는데 박민수는 그 잡지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들이 있다니.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언젠가는 저런 옷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 박민수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81년 박민수가 일하던 동대문의 봉제 공장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중견 의류회사 도쿄 패션에서 하청 계약을 제안한 것이었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공장장 김철호 사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우리 기술진 몇 명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3개월간 연수시켜주겠다고 해. 모든 비용을 대주고 최신 기술까지 가르쳐 준다는 거야. 박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일본에서 최신 패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니. 하지만 선발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일본어 기초 실력, 뛰어난 손재주, 그리고 배움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했어요. 50명의 직원 중에서 단 3명만 선발한다는 것도 부담이었죠. 박민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낡은 일본어 교재를 구해서 새벽마다 공부하고 공장에서는 누구보다 정교한 작업 실력을 보여줬어요. 일본어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시작해서 기초 문법까지 독학으로 익히기에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걸 언제 다 배우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박민수는 꾹 참았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일본어 교재를 밤새 읽고 라디오 일본어 강의를 들으며 발음을 익혔습니다. 공장에서의 작업도 더욱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후에도 남아서 새로운 기법을 연습했죠. 박민수, 너는 정말 특별해. 공장의 기술부장이 박민수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정교함은 처음 봐. 일본에 가면 분명 성공할 거야. 그런 노력의 결과로 박민수는 일본어 실력에서는 다소 부족했지만 기술 실력에서는 단연 최고였어요. 드디어 발표 날이 왔습니다. 50명 중에서 단 3명만 선발되는 치열한 경쟁의 결과는 박민수 최종 합격이야. 김철호 사장이 발표하는 순간 박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뛰어가서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죠. 어머니, 저 일본에 가요. 뭐라고? 3개월 동안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멀리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 기회로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박민수도 불안했어요. 일본어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1982 3월 15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하네다 공항에 착륙했을 때 박민수는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들려오는 일본어의 물결. 스고이 데스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실제로 들어보는 일본어는 교재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랐어요. 빠르고 복잡해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공항에서 신주쿠까지 가는 전철 안에서 박민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서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높은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며 박민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저 많은 불빛들 중 하나가 언젠가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는 6명이 함께 쓰는 작은 기숙사였고 다른 한국인 연수생들은 모두 박민수보다 어렸어요. 대부분 대학 졸업자들이었고
일본어 실력도 훨씬 뛰어났죠. 형은 학교 어디 나왔어? 첫날 저녁 한 연수생이 물었습니다. 나는 야간 고등학교 나왔어. 아, 그래. 대학은? 대학은 안 갔어. 순간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다들 대학 졸업자인데 박민수만 고등학교 졸업이었던 거예요.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해? 아직 많이 부족해. 박민수는 학력과 일본어 실력 때문에 주눅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절대 실패할 수 없었거든요. 첫 출근 날 일본 회사의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의 작은 봉제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시설이었거든요. 5층짜리 건물에는 최신형 재봉틀 100여 대가 줄지어 있었고 각 층마다 다른 종류의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1층은 남성복, 2층은 여성복, 3층은 아동복. 마치 옷의 종합병원 같았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본인 기술부장 야마다 겐지 씨의 인사를 들으며 박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최고가 되자. 하지만 첫 주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어로 진행되는 기술 교육을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다른 연수생들과의 실력 차이도 컸어요. 이것은 오버로크 기계입니다. 옷의 가장자리를 마무리할 때 사용하죠. 야마다 부장이 설명하는 동안 다른 연수생들은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했지만 박민수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박 씨, 이해 못했으면 다시 물어보세요. 야마다 부장의 배려였지만 박민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매번 질문하기가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박민수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혼자 연습한 것이죠. 다른 연수생들이 잠든 새벽 2시, 박민수는 공장에 몰래 들어가서 낮에 배운 것을 반복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간 경비원이 제지했지만 박민수의 절실함을 알고는 묵인해줬어요. 마이니치 벤쿄 시마스카? 경비원 할아버지가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하이, 간바리마스? 박민수가 서툰 일본어로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간바테 쿠다사이. 힘내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야마다 부장이 연수생들에게 실기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술들을 종합해서 간단한 셔츠를 만드는 과제였어요. 다른 연수생들은 일본어로 된 설명서를 보며 차근차근 작업했지만 박민수는 설명서를 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대신 그는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관찰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셔츠를 만들었죠. 시간 끝. 야마다 부장이 종료를 알렸을 때 박민수는 마지막 단추까지 완벽하게 달아낸 셔츠를 제출했어요. 심사 결과 발표 시간. 야마다 부장이 하나하나 작품을 검토하더니 박민수의 셔츠를 들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야마다 부장의 목소리에는 진짜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연수생들보다 훨씬 정교해요. 바느질 간격이 완벽하게 일정하고 단추 구멍도 기계로 뚫은 것처럼 정확해요. 박민수도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혹시 한국에서 몇 년간 일하셨나요? 5년 정도요. 5년 만에 이 정도라니.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으시네요. 이런 솜씨는 일본 직원들 중에서도 찾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날부터 야마다 부장의 박민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연수생들에게는 기본적인 것만 가르쳤지만 박민수에게는 특별한 고급 기술까지 전수해주기 시작했죠. 박 씨만 따라오세요. 특별한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야마다 부장이 박민수를 별도의 작업실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일반 직원들도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이 기술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겁니다. 야마다 부장이 보여준 것은 당시 일본에서만 사용되던 최신 친환경 봉제 기법이었습니다. 화학 접착제 대신 천연 소재를 사용해서 옷을 만드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어요. 환경 오염을 줄이면서도 더 튼튼한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박 씨라면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수는 감격했습니다. 일본의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기뻤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날부터 박민수는 낮에는 일반 연수를 받고 저녁에는 야마다 부장과 특별 수업을 했어요. 다른 연수생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박민수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매진했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한 결과 박민수는 놀라운 속도로 기술을 익혔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직원들도 6개월은 걸리는 기술을 한 달 만에. 야마다 부장은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다른 연수생들도 박민수의 실력 향상에 놀랐어요. 형, 갑자기 실력이 많이 늘었네? 야마다 부장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거 있어? 박민수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냥 좀 더 열심히 했을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죠. 드디어 자신도 인정받는 실력을 갖게 된 거니까요. 3개월 연수가 끝날 무렵 일본 회사에서 박민수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 씨,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하지 않겠습니까? 도쿄 패션의 사장 나카무라 히로시가 직접 나선 제안이었습니다. 정식 기술자로 채용하고 급여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월급은 지금 한국에서 받는 것의 3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박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배운 기술을 전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기회도 매력적이었거든요. 더구나 월급이 3배라니 그 돈이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요? 여기서 계속 일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텐데. 배운 기술을 한국에 전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봉제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카무라 사장은 박민수의 대답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네요.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1년 후에 다시 오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한국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야마다 부장도 아쉬워했어요. 박 씨 같은 인재를 보내기가 정말 아깝습니다. 하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죠. 대신 이것만은 약속해 주세요.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락하세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박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줄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성공해서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동료들과 야마다 부장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박상 간바테, 마타 아이마쇼.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박민수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슴에는 새로운 기술과 희망이 가득했죠. 1982년 6월 한국으로 돌아온 박민수는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혁신적인 기술로 한국의 봉제업계를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김철호 사장도 박민수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떠했어? 일본에서 많이 배웠지?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새로운 기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민수는 일본에서 배운 친환경 봉제 기법을 김 사장에게 보여줬습니다. 화학 접착제 없이도 더 튼튼하고 환경에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시연해줬죠. 오, 이거 정말 신기하네. 접착제 없이도 이렇게 튼튼해? 김 사장은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법으로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지금도 납기 맞추기 빠듯한데.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에요. 일본 이야기는 그만해. 김 사장이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는 한국이야. 일본 방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 박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김 사장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른 업체들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기법을 소개해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일본 기술이라고? 우리 기술로도 충분해. 굳이 일본 걸 배워야 하나? 아직도 일제강점기 생각 안 나? 당신은 반일 감정이 강했던 시절이라 일본에서 배운 기술이라는 제시도쇼 계속 편집 것 자체가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민수 씨, 기술은 좋은데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몇몇 사장들은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보였지만 공개적으로는 도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왜 일본 기술을 배워야 하느냐고 반발할 것 같아요. 고객들도 일본식으로 만든 옷이라고 하면 안 좋아할 거예요. 박민수는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배워온 기술이 오히려 배척받는다니.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연수를 다녀온다고 해서 급여가 오른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일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6개월을 허송세월하던 중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민수야, 미안해.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박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일본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더욱 무리하며 일하셨던 거죠.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월 5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이 필요했어요. 박민수의 급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 저녁에는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루에 3,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죠.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병상에서 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박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3개월 후 어머니의 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500만 원이나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박민수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씨 약속한 대로 1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야마다 부장의 목소리였어요. 박민수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일본에 가겠습니다. 1983년 3월 다시 일본 땅을 밟은 박민수는 이번에는 정식 기술자로 대우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원룸 아파트는 이전의 기숙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쾌적했죠. 월급도 한국에서 받던 것의 4배였어요. 이제 어머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니 수술비 보내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로 어머니께 말씀드릴 때 박민수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민수야, 고생이 많구나. 건강만 해라. 네, 어머니. 제가 성공해서 어머니 모셔올게요. 회사에서의 대우도 좋았어요. 야마다 부장은 박민수를 핵심 기술자로 대했고 동료들도 인정해줬죠. 박상, 오늘도 완벽한 작품이네요. 정말 손재주가 대단해요. 하지만 박민수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패션 디자이너의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마다 부장님,
저 퇴근 후에 패션 공부를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좋은 일이에요. 회사에서도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박 씨가 공부해서 우리 회사 디자이너가 되면 더 좋겠네요. 회사의 배려로 박민수는 저녁 시간에 신주쿠의 문화복장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35세에 시작한 패션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고 기초 지식도 부족했거든요. 아저씨,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으세요? 패션은 젊은 감각이 중요한데. 어린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박민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8시간, 저녁에는 학원에서 4시간,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까지 과제를 하는 하루 16시간의 고된 일정을 2년간 이어갔습니다. 패션 이론부터 디자인, 패턴 제작까지 배울 것이 산더미 같았어요. 특히 디자인은 센스가 필요한 분야라 더욱 어려웠죠. 하지만 박민수에게는 남다른 장점이 있었어요. 오랜 봉제 경험으로 옷의 구조와 제작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 씨, 디자인은 서툴지만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하시네요. 담당 교수가 박민수의 작품을 보며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예쁘긴 하지만 실제로 만들기 어려운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 씨는 실용적이에요. 그 결과 졸업 작품 발표회에서 박민수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작품이에요. 심사위원들이 박민수의 디자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선과 일본의 현대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됐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옷이에요. 박민수는 감격했어요. 드디어 패션 디자이너로서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졸업과 동시에 박민수에게는 세이부 백화점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부인복 부장 다나카 씨가 박민수의 졸업 작품을 보고 직접 스카우트한 거였죠. 박 씨의 디자인 감각과 기술적 배경이면 우리 백화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감성을 가진 디자이너가 필요했는데 박 씨가 딱 맞는 것 같아요. 1985년부터 시작된 백화점 생활은 박민수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고급스러운 매장의 분위기, 세련된 고객들, 그리고 다양한 패션 트렌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박민수의 첫 번째 업무는 부인복 코너에서 고객 상담이었어요. 옷을 고르는 고객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간단한 수선도 해주는 일이었죠. 이 옷이 저에게 어울릴까요? 물론이에요. 이 색깔이 고객님 피부톤과 잘 어울려요. 다만 길이를 조금 줄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박민수의 섬세한 조언과 빠른 수선 실력에 고객들이 만족했어요. 이분 정말 실력이 좋네요. 다음에도 이분에게 부탁해야겠어요. 박민수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뛰어난 일본어 실력과 섬세한 손재주,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진심 어린 자세로 인정받았죠. 박 씨만큼 고객을 잘 이해하는 직원은 처음 봐요. 동료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6개월 후 박민수는 한 단계 승진해서 상품 기획팀에 들어갔어요. 어떤 옷을 들여올지 결정하고 때로는 직접 디자인하는 일도 맡게 되었죠. 박 씨가 디자인한 원피스 정말 인기가 좋아요. 한 주 만에 100벌이 다 팔렸어요. 박민수의 디자인은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했어요. 일본 여성들의 체형에 맞으면서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거든요. 10년간 세이부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박민수는 패션업계의 모든 것을 배웠어요. 트렌드 분석부터 고객 심리, 마케팅까지 단순한 기술자에서 종합적인 패션 전문가로 성장한 거죠. 하지만 1996년 박민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치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한 일본인 고객의 컴플레인이 세이브 백화점 식품 코너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한국 식품 코너에서 판매하던 김치였죠. 식품 코너 직원들은 당황했어요. 김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박민수가 통역을 위해 호출된 거였어요. 현장에 도착한 박민수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60대 일본인 주부가 김치를 사서 집에 가져갔는데 시큼한 냄새가 나서 썩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정말 썩은 게 맞나요? 박민수가 김치를 확인해 보니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완벽하게 발효된 상태였죠. 실례하지만 김치는 썩은 게 아니라 발효된 겁니다.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그 고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효? 그게 뭔가요? 김치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자연 발효 식품입니다. 시큼한 맛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박민수는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채소를 보관해 왔어요. 김치에는 비타민C와 유산균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발효된 김치는 항암 효과도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고객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박민수가 직접 시식용 김치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고객이 한 입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렇죠? 김치는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예요. 매 끼니마다 먹을 정도로 사랑받는 음식이죠. 그 고객은 결국 김치를 그대로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음식들도 함께 샀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과학적인 줄 몰랐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다른 한국 음식도 궁금해지네요. 그 일이 있은 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일본인들이 한국 음식을 잘 모르다 보니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김치는 왜 빨간가요? 고춧가루 때문이에요. 고춧가루에는 캡사이신이 들어있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불고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소고기를 간장, 설탕, 배, 마늘 등으로 양념해서 구워 먹는 거예요. 배를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박민수는 매일같이 한국 식품 코너에서 일본인 고객들에게 한국 음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패션에 대한 일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말이죠. 다나카 부장이 박민수를 불렀습니다. 박 씨, 한국 식품 코너 매출이 300% 증가했어요. 박 씨 덕분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아는 걸 설명해 드린 것 뿐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식이면 한국 음식 전문 코너를 따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박 씨가 한국 음식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나카 부장의 말이 맞았어요. 박민수는 한국 음식을 설명할 때 특별한 기쁨을 느꼈거든요. 패션을 할 때와는 다른 종류의 만족감이었죠. 박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 같았거든요. 부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해도 될까요? 뭔가요? 작은 김치 박물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일본 분들이 김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요. 다나카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시도해 봅시다. 1996년 11월 세이브 백화점 한쪽 구석에 작은 김치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불과 몇 평밖에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박민수에게는 꿈의 무대나 다름없었죠. 박민수는 3개월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김치의 역사부터 제조 과정, 영양학적 가치까지 모든 것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전시했어요.
전시 내용을 준비하면서 박민수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김치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가기 전에는 하얀색 김치였습니다. 김치에는 200여 종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맛과 모양이 다른 것이 김치의 매력입니다. 전시물 하나하나에 박민수의 정성이 들어갔어요.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모형도 만들고 김치의 영양 성분을 알기 쉽게 설명한 차트도 준비했죠. 개관 첫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만 구경하러 왔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와, 김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몸에도 좋다고 하네. 한번 사서 먹어볼까?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김치가 다르게 보여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치 박물관을 보고 간 고객들 중 80%가 실제로 김치를 구매한 거였어요. 박 씨, 정말 대단해요. 다나카 부장이 매출 보고서를 들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김치 매출이 1000% 증가했어요. 다른 한국 음식 매출도 500% 늘었고요. 박민수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백화점들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우리 백화점에도 김치 박물관을 만들어 달라. 박 씨가 직접 와서 컨설팅 해줄 수 있나요? 박민수는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김치 전도사, 패션 디자이너에서 김치 박물관 관장이 된 한국인. 하지만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연가라는 한국 드라마가 일본을 강타한 거였죠. 윤사마, 일본의 중년 여성들이 배용준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TV에서 봤을 때 박민수는 이것이 큰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 음식점을 열 때가 됐구나. 드라마 붐과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졌어요. 박민수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털어 도쿄 시내 하라주쿠에 작은 한국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고향의 맛이었죠. 가게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음식점 운영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김치는 어떻게 대량으로 담그지? 불고기용 고기는 어디서 구하지? 일본인들 입맛에 맞게 어떻게 조정하지?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다행히 세이브 백화점에서 인연을 맺은 한국 식재료 업체에서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김치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만난 한국인 주방장 몇 명이 함께 해주기로 했죠. 박 사장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한국 음식을 제대로 알리는 일인데 당연히 함께 해야죠. 2001년 3월 드디어 고향의 맛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전은 왜 이렇게 얇아요? 맛이 없어요. 기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개업 첫 주부터 일본인 고객들의 불평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 음식인 저는 일본인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었죠. 박민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음식을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된 일본인 사토 씨가 해준 말이 힌트가 되었습니다. 박 씨, 일본 사람들은 오코노미야키를 좋아하잖아요. 전도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소스도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박민수는 즉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전을 오코노미야키처럼 두껍게 붙이고 소스도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맛으로 조정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오코노미야키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재료가 신선하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박민수는 한국 음식을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하는 노하우를 터득해 나갔습니다. 김치는 덜 짜게, 불고기는 달콤하게, 비빔밥은 야채를 더 많이 넣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정해 나갔죠. 한국 음식의 본질은 유지하되 일본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예요. 박민수의 철학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던 손님들이 단골이 되기 시작한 거죠. 박신의 김치는 정말 특별해요. 다른 데서는 이런 맛을 못 봤어요. 1년 후 고향의 맛은 하라주쿠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음식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함께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사장님, 가게가 너무 작아요. 매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걱정했어요. 박민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매장을 열기로 한 거죠. 3년이 지나자 고향의 맛은 도쿄에 5개 매장을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각 매장마다 특색이 있었죠. 하라주쿠 본점은 젊은이들을 위한 캐주얼한 분위기, 긴자점은 직장인들을 위한 세련된 분위기, 신주쿠점은 가족 단위 손님들을 위한 편안한 분위기. 박민수는 이제 단순한 음식점 사장이 아니라 한식 레스토랑 체인의 CEO가 되어 있었어요. 2008년 박민수는 더 큰 도전에 나섰습니다. 한국 음식 전문 식품점도 시작한 거예요. 음식점에서 먹어본 김치를 집에서도 사서 먹고 싶다. 불고기 양념을 따로 팔면 안 되나요? 고객들의 요청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박민수는 김치부터 각종 양념, 한국 전통차까지 다양한 한국 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 제품에는 자세한 설명서와 조리법을 함께 제공했죠. 2010년에는 세 번째, 2011년에는 내재 시도쇼 계속 편집 번째. 성공은 계속 이어졌죠. 현재 박민수가 운영하는 사업 규모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점이 12개고 식당이 20개 되어요. 한 연간으로 봤을 때 50억 정도 될 거예요. 한국 돈으로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박민수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2012년 도쿄 스카이트리가 완공되었습니다. 634m 높이의 거대한 타워는 새로운 도쿄의 상징이었죠. 박민수는 그 탑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가 저곳에 우리 가게를 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스카이트리 입점 조건은 까다로웠고 임대료도 엄청났거든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그 해부터 불기 시작한 반한 감정이었습니다.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거든요. 한국 음식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스카이트리 임대 담당자의 차가운 말에 박민수는 절망했습니다. 왜 음식까지 정치와 연관시키나요? 음식에는 죄가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회사 방침입니다. 박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럼 직접 스카이트리 담당자들을 우리 가게로 초대해보자. 한 번만 맛보고 판단해달라고 해보자. 하지만 2012년은 박민수에게 최악의 해였습니다. 한국인 출입 금지. 한국 음식 안 팔아요. 독도는 일본 땅. 거리 곳곳에 이런 문구들이 붙기 시작했고 혐오 발언들이 일상화되었어요. 박민수의 가게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가게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을 열 수도 없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라. 한국 음식 먹으면 병 걸린다. 창문에 돌을 던지는 일도 있었고 가게 간판에 낙서를 하는 일도 있었죠.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어요. 30% 이상 감소했고 20개 매장 중 15개를 문 닫아야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더 이상은. 오래 함께 일했던 직원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할 때 박민수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일본 돈으로 20억엔, 한국 돈으로 거의 200억 원의 손실을 봤거든요. 이제 정말 끝인가? 박민수는 절망에 빠졌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가장 힘든 것은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아들 박준이 걱정하며 물었어요. 괜찮다. 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박민수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박민수는 혼자 남은 가게에 앉아 한국행 항공표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패했어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중얼거릴 때였습니다. 똑똑.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난 후였는데 누가 왔을까요? 문을 열어보니 80세가 넘어 보이는 일본인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박민수를 보자마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가게 문 닫으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박민수는 할머니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타나카 하나코라고 합니다. 15년째 사장님 가게 김치만 먹고 살았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된 지 20년. 식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그런데 5년 전에 우연히 사장님 가게에서 김치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날부터 매일 김치를 사러 왔어요. 김치를 먹으면 왠지 기운이 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우울증도 나았고 이제는 요리도 다시 하게 됐어요. 김치로 볶음밥도 만들고 김치찌개도 만들어서 이웃들과 나눠 먹어요. 사장님 가게가 없어지면 저는 정말 살 이유가 없어져요.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박민수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삶에 의미를 주는 일이었던 거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문 닫지 않을게요. 박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네, 약속드려요. 그날 밤 박민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박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장 앞에서 반환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가서 김치를 나눠줬어요. 한번 맛보세요. 맛있으면 드세요. 맛없으면 버리셔도 돼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거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이게 그 유명한 김치구나. 매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박민수는 그들에게 김치의 역사와 효능을 설명해 줬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지혜가 담긴 과학적인 발효식품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비타민C도 많아서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인들은 김치를 담가 먹으며 민족의 정신을 지켜나갔어요. 지금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시기지만 음식에는 죄가 없잖아요. 박민수의 진심이 통했는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민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사장님 말이 맞네요. 음식과 정치는 다른 거죠. 김치 정말 맛있어요. 우리 가족도 먹어봐야겠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사장님을 지키자. 한국 음식점 앞에서 시위를 하던 일본인들이 오히려 박민수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시위 대표였던 다나카 씨가 박민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사장님은 정치와 상관없이 그냥 좋은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네요. 김치 정말 맛있어요. 우리 가족도 팬이 됐어요. 사장님 같은 분 때문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박민수 사장님 응원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일본 전국에서 사람들이 박민수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멀리서 왔는데 김치 좀 사갈 수 있나요? 매출은 이전보다 오히려 50% 증가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한일 갈등 속에서도 진심으로 소통하는 한국인 사업가, 음식으로 마음을 움직인 김치 전도사, 정치를 넘어선 인간적 감동. 박민수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15년 박민수에게 꿈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박 씨, 스카이트리에 입점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3년 전에 거절당했던 그 스카이트리에서 먼저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2012년 사건 이후로 박 씨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임대 담당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잖아요. 그런 분이야말로 스카이트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도 특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수는 감격했습니다. 13년을 기다린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2016년 3월 드디어 스카이트리 소라마치에 박민수의 고향 이야기가 문을 열었습니다. 634m 높이의 전망대 바로 아래층, 최고의 자리였어요. 개업 첫날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줄의 맨 앞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년 전 박민수를 찾아왔던 타나카 하나코 할머니였습니다. 이제는 84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박민수의 김치를 드시기 위해 직접 오신 거였어요. 사장님, 정말 축하해요.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오시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박민수는 모든 것이 가슴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중에는 박민수가 도왔던 한국인 가족들의 자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박민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년 넘게 어려운 한국인 가정들을 도와왔던 것이죠. 어린 시절 가난했던 경험 때문에 박민수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매월 자신의 수입의 30%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냈습니다. 아이들 학비, 병원비, 생활비.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묵묵히 도와왔던 거죠. 박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학비를 도움받았던 김철수입니다. 저는 이영이에요. 어머니 병원비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박상우입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을 때 생활비 도움 받았어요.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성공한 어른이 되어 있었죠. 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박민수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박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도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도, 그들이 모두 성공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사실 저희가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박민수 사장님께 도움받은 사람들 모임이에요. 벌써 3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모았어요. 이제 저희가 다른 분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서요. 그들은 박민수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받은 도움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선순환을 만든 거였죠. 사장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박민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민수에게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아들 박준이 있었습니다. 현재 25세인 준은 솔직히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했어요. 아버지는 왜 김치 장사를 하세요?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해요? 차라리 일본 음식점을 하시지. 하지만 이날 스카이트리 개업식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이 모두, 아빠가 도왔던 분들이야.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 사장님 아들분이시죠? 네. 저는 15년 전에 사장님께 도움받아서 의사가 된 김대호라고 합니다. 지금은 도쿄대학병원에서 심장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받고 있던 장학금도 사실 사장님께서 익명으로 기부해 주신 거였어요. 주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모든 교육 혜택,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숨겨진 희생 때문이었다는 것을.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한국학과 장학재단도 아버지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박민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괜찮다, 준아. 내가 이해해주니까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날부터 준은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배운 지식으로 온라인 마케팅도 담당하고 젊은 감각으로 메뉴 개발에도 참여했죠. 2020년 어느 날 박민수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수 씨이신가요? 일본 내각부에서 연락드립니다. 네. 총리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일본 정부가 박민수에게 한일 문화교류 공로상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상을. 그럼요. 박 씨만큼 양국 문화교류에 기여하신 분이 없습니다. 시상식 당일 박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총리관저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일본의 고위 관료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죠. 박민수 씨는 지난 30년간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누구보다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스가 총리의 치사를 듣는 순간 박민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2년 전 아무것도 없이 일본에 온 가난한 청년이 일본 총리로부터 상을 받게 되다니. 특히 2012년 어려운 시기에 보여주신 화합의 정신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우정의 다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 씨의 김치 정말 맛있습니다. 총리의 농담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상을 받고 나서 박민수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받은 상이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저를 도와준 모든 일본인들, 그리고 한국을 사랑해주는 일본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앞으로도 음식을 통해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2021년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박민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본 김치왕의 감동 스토리. 제작진은 박민수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사장님, 이 신문 기사 보세요. 제작진이 가져온 것은 1978년 한국 신문 기사였습니다. 최연소 기술혁신상 수상자 박민수 씨 19세. 혁신적인 친환경 봉제 기법 개발로 업계 주목. 기사에는 19세의 박민수가 획기적인 봉제 기법을 개발해 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기사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 박민수 씨, 일본 연수 후 기술 전수 시도. 하지만 업계의 냉대로 제일 보낸 결정. 언젠가는 한국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소에 밝혀 박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거의 잊고 있던 일들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한국에 기여하고 싶어서 일본에 갔던 거예요. 박민수는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로 한국의 봉제업을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일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던 거죠. 김치를 통해서라도 한국을 알리자고. 진실은 이랬습니다. 박민수는 처음부터 조국을 위해 일본에 갔었고 거기서 배운 것을 전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한국을 알리게 된 거였어요. 제가 김치 장사를 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운명이었던 거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박민수는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알린 숨은 영웅. 42년 만에 밝혀진 김치왕의 진실. 조국 사랑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수 씨이신가요? 청와대에서 연락드립니다. 네, 청와대에서요? 대통령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일주일 후 박민수는 청와대에 서 있었습니다.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박민수 씨, 정말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박민수는 4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꾸었던 꿈들이 모두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42년 동안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알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 훈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요? 한일 문화교류 대사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박민수는 감격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에서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박 씨만큼 양국을 잘 아는 분이 없으니까요. 2024년 현재 박민수는 72세입니다. 한일 문화교류 대사로서, 성공한 사업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서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박민수의 사업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매출이 70% 이상 떨어졌어요. 스카이트리를 비롯한 모든 매장이 휴업하거나 단축 영업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박민수는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한국 음식을 알려야 할 때예요. 아들 박준과 함께 온라인 한국 요리 교실을 시작한 거죠. 할아버지, 김치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불고기 레시피 알려주세요.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요청들을 보며 박민수는 뿌듯했습니다. 화상통화로 김치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한국 음식 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온라인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감당이 안 돼요. 직원들이 행복한 비명을 질렀어요.
그럼 직원을 더 늘리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하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오히려 박민수의 사업은 더 크게 성장했어요.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한국 요리 교육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답니다. 기술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전하는 방법만 달라질 뿐이죠. 2023년 박민수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 이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직원이 안내해 온 것은 20대 초반의 젊은 일본인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쿄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항상 사장님 이야기를 해주셔서 찾아뵙게 됐어요. 그들의 할머니는 다름 아닌 타나카 하나코 할머니였어요. 4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손자들에게 박민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거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박 사장님은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분이야.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렴이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두 한국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박민수는 감동했어요. 자신이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그리고 저희가 계획이 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사장님과 할머니의 인연, 그리고 음식으로 마음을 잇는 이야기를요. 그래서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상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박민수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6개월 후 김치와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상영된 이 영화는 양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음식이 가진 힘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인간적 감동이 있어요. 우리도 박민수 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2024년 박민수의 온라인 한국 요리 교실은 전 세계 50개국에서 접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배우고 있어요. 아들 준이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5만 명, 유럽에서 3만 명, 동남아시아에서 2만 명. 정말 대단해요. 더 놀라운 것은 각 나라에서 박민수의 제자들이 나와서 현지에 한국 음식점을 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장님, 뉴욕에 한국 음식점을 낸 제자가 대성공했대요. 파리의 김치 전문점도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해요. 시드니에서는 한국 요리 학원까지 생겼어요. 박민수는 정말 뿌듯했어요. 자신의 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제안이 있어요. 준이 말했습니다. 박민수 한국요리대학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정식 대학이요? 네, 전 세계에서 한국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학이요. 그리고 졸업하면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 음식을 알리는 문화대사가 되는 거예요. 박민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였거든요. 좋아, 해보자. 그런데 2024년 어느 날 박민수에게 가장 큰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데? 사실 5년 전부터 아버지 몰래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박민수는 당황했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도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설립하신 장학재단에서 도움받은 분들과 함께 더 큰 재단을 만들었어요. 준이 보여준 자료에 박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박민수 희망재단에서는 현재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전역에 10개의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숲이 됐어요. 박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니?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바보야,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워. 부자가 서로 껴안으며 울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뭔데? 아버지를 올해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선정했대요. 그리고 박민수 희망재단을 국가 공식 후원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해요. 그날 밤 박민수는 혼자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42년 전 일본으로 떠날 때 했던 약속 말이에요.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비록 어머니는 못 보셨지만 저는 정말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유명해지기도 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박민수는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42년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말이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도우며 살라고. 저는 그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안에 계세요? 박민수의 손자 박지훈이었어요. 준의 아들로 현재 10살인 귀여운 소년이죠. 지훈아, 왜 안 자고 있니? 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께 이야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래.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박민수는 손자를 품에 안았어요. 지훈아,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볼래? 네. 옛날 옛적에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 박민수는 손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2025년 3월 박민수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민수 한국요리대학 개교식 날이었어요. 도쿄 시내에 5층짜리 건물을 임대해서 만든 정식 교육기관이었죠. 전 세계 30개국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첫 기수로 입학했어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민수가 개교사를 하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42년 전에 꿈을 품고 이 땅에 왔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지만 운명은 저를 다른 길로 인도했어요. 그 길에서 저는 음식이 가진 놀라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었어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그런 힘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박수가 5분간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기 시작했어요. 박민수 선생님 축하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대통령이었어요.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어서 스가 전 총리의 메시지도 나왔어요. 박 씨의 노력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놀라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수 선생님. 유엔 사무총장이었어요. 선생님의 활동이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일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수는 정말 놀랐어요. 자신의 일이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었다니. 지금도 도쿄 스카이트리 634m 높이에서는 박민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곳에서 박민수는 여전히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 준이 CEO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손자 지훈이는 10살의 나이에도 할아버지를 도우며 꿈을 키우고 있어요. 그가 도왔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든 재단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도우고 있고
그 젊은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거든요. 전 세계 신개국에서 박민수의 제자들이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며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고, 박민수 한국요리대학에서는 매년 새로운 문화대사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꿈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민수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42년 전 29세의 나이에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며 일본에 온 청년이 우연한 기회로 김치와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으며 이제는 전 세계에 사랑을 전하는 문화대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민수가 심은 사랑의 씨앗들이 전 세계에서 자라나고 있고, 그 씨앗들이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스카이트리를 찾는 사람들은 단순히 김치를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박민수라는 사람이 보여준 삶의 철학을 느끼러 오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그의 철학을 말이죠. 2025년 현재 72세의 박민수는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2030년까지 전 세계 100개국에 한국문화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음식을 통한 세계 평화 프로젝트도 시작하고 싶고요. 제가 받은 모든 사랑과 도움을 다른 분들께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박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사랑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마지막까지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박민수처럼 자신만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가난한 집 아이에서 시작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모두 인정하는 문화대사까지 20번의 놀라운 반전을 거쳐 완성된 박민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